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앞으로의 4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갈 것이란 기대와 더불어 제주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제12대 제주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과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이번 주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의회에서 도정 견제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도민들도 의정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개원식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4년 임기, 오직 제주의 미래와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와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 갈등 해소 등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교육행정과 협치의 길도 열겠습니다.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와 민주당 의장이 탄생한 만큼 협치를 통한 동반자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큰 것으로 합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설정책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집행부와도 더 소통하며 제주 발전에 힘과 지혜,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개원식 영상 보셨는데요. 오늘 원내대표 두 분께서도 이번에 도의회 출범하면서 또 원내대표가 되셨으니까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먼저 양영식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중책을 맡아서 예. 상당히 좀 어깨가 좀 무겁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이 27명인데 네.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제 껴야 이제 보배란 말이 있듯이 27명 의원 개개인이 어떤 의지와 그리고 열정, 경륜과 이제 지혜를 모아서 담대하게 이제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고 지난 11대 의회와는 달리 여당이라는 점에서 도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좀 어려운데 민생 경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솔선수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님도 각오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다시금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역구인 효동과 영천, 송산동 지역 주민 여러분께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섬김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도민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더욱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또 대한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도의회 이야기 들어가 보면요. 가장 먼저 이제 두 분이 원내대표로서 만나서 협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도의회 원구성, 상임위원장 누가 맡게 되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가지고 치열한 협상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지 또 협상하면서 혹시 서로 섭섭하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이 협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무리 어려운 협상이랄지라도 이 소통, 대화와 이제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그 정책적인 협상이라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협상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국힘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그 취임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성토가 좀 많았습니다. 아, 그 원내 대표가 네. 제대로 협상을 못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당 네. 내에서 비판이 많았군요. 예. 좀 더 가져와야 되는데. 네, 특히 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제 성토가 많았는데 예. 어쨌든 이 그 양쪽 모두 우리 의원들께서 어떤 뭐 불만족스럽고 이제 미흡한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번 이 원구성 그 협상 그 결과는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민들이 눈높이에 바라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그런 협상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충룡 의원님은 이번에 네. 원내대표 되시자마자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 상임위원장을 4대2 국민의힘이 최소 그 2명 가져가야 된다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협상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예.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민주당 도정과 민주당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네. 의원님 비율을 따지게 되면 야당 의원님이 우리 국민의힘은 12명이고 또 민주당 의원님은 27분이라 가지고 예. 최소한 2.5대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반기 또는 하반기에 2석은 갖고 와야 형평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또 아까 말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한 야당의 1.5석이 아닌 2석을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1.5석 플러스 예결위 정도라도 또 배려해 주시기를 처음에 의원들이 했는데 조건이 그것만이 아닌 그 같이 협의하기 전에 상임위원장을 어느 상임위원장을 할 거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미리 예를 들어 가지고 환도위원장, 논수축위원장 모든 위원장을 결정해서 남아있는 하나 위원장을 하라라고 했던가 그러면은 이거는 협상이 아니고 통보다 이것만큼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양영식 대표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양영식 대표님께서 이에 대한 수용을 하셨고 네. 또 의원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에 민주당 의원님이 재선 이상임이 14명인데 13명의 의원님만 하고 1명의 의원님을 그러면 뭐 보직을 못 맡게 되면 그 의원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에 대한 양해와 함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결이라든가 이쪽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또 저를 설득해 가지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만족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양희식 의원님께서 좀 함께 희망을 드리는 의정을 보이자 이렇게 통 크게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만족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아쉽긴 하지만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양자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회기가 임시회가 7월 며칠이죠? 11일부터입니다. 11일이요?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하게 되는 게 업무 보고, 업무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 예산을 이제 심의를 하게 되죠. 오영훈 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의 첫 추경 예산으로 8,5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 도민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안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심사를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뭐 세입 세출 내역이 의회에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은 좀 이른 것 같고 어쨌든 이 8,500억이라는 이 규모는 이제 역대 최고입니다. 지난해 2021년도 제1회 그 추경 예산액이 4천억 규모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한 2배 이상의 규모인데 이것은 우리 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이 소외된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잘 살펴서 혜택이 이제 모두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과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 경영 안정화가 이제 상당히 좀 시급한데 우선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자 차익 보전 같은 그런 어떤 특별 금융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게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강충룡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금 저희 의회에 뭐 예산안이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추정해 본다면 8,500억 규모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보조기금 2,000억, 그다음에 법정 경비 1,600억을 빼면 약 4,900억 중에 3,000억을 민생경제에 투입한다. 첫 번째 팩트가 그거고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제주도에 지금 재정이 괜찮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 하강에 따른 세입이 줄어들 수 있음에 지금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 그 뜻은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라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지고 돈 풀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쓰리고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유가인데 지금 여기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재값이라든가 식품값이라든가 더 급격히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물가가 7.4%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돈 풀기를 더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물가는 분명히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이 어디에 써야 되느냐. 비료값이라든가 이 값이 지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재값도 그렇고 네. 거기에다가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얘기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역할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됐으면 합니다. 흔히 말해서 지속 가능한 지하수 보존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청정 제주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아까 말한 화학비료 인해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화학비료가 아닌 또 다른 비료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오지 않았는데 예. 지금까지 말씀한 바에 의하면 전도민에게 풀다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돈풀기 예산이라면 저는 물가 상승이 뻔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뭐 20년 만에 민주당 출신 도지사 되면서 여야가 이제 지난 도의회하고는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물론 다수당은 지금 민주당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도정 때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국민의힘 출신이었고 이번에는 오영훈 지사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뀐 상황인데 또 중앙 정치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고 이런 묘한 상황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럼 도정과의 관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양영식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20년 만에 이 민주당 도지사가 그리고 이제 이 도의회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이제 유지된 상황인데 다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협력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의회와 그리고 도정이 어떻게 좀 제대로 좀 견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이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부분은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민이 두 눈 부릅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의회가 그렇게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네. 견제할 것은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 다만 어떤 민생 경제 회복이라든가 이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같은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 어떤 도민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민들이 어떤 정서에 이제 부합되지 않은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가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행기관과 이제 의결기관이란 이 두 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잘 굴러가려면 상당히 어떤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그 체크스 앤 밸런스의 원리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중심을 잘 잡아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네.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분명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더더욱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경제 상황에서만큼은 적어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계속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는 도의회 2번과 국회의원 2번에 따라 가지고 도의회의 역할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도정의 역할을 분명히 잘 알면도 불구하고 취임식에 저희 원내대표한테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당에 초청장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도지사로서 의회와 함께 할 능력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기준을 잡아야 될지 헷갈립니다. 또 도정 또한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도당위원장과 함께 중앙정부 설득 능력을 함께 하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 건데 예. 이에 따른 조치는 너무 미흡하다. 무조건적인 협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도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도민 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중심 오영훈 도정은 제주에 발 딛고 살아가는 도민들이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슬로건을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로 정했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을 향한, 도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도민 정부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고육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네, 오영훈 도지사 취임사 들어보셨는데요. 자, 민선 8기 제주 도정의 비전은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그리고 도민 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이 오영훈 지사가 취임식에서 밝힌 이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과거 원희룡 도정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랑 그다지 좀 다른 점이 없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원희룡 도정에 있어서는 이 비전이 어떤 그 결과물 없이 비전으로 이렇게 그쳤는데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있어서는 이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안이 앞으로 좀 제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충룡 의원님은 오영훈 지사의 취임 일성, 취임사, 도정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비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원희룡 도지사가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주인의 DNA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 멘트입니다. 이게 보통 위기일 때 쓰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사를 가진 위대한 국민입니다라는 멘트 속에서 대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이 대부분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또 7월에 땡볕에 아니면 장마 시절에 또 거기서 1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르신이라든가 또 어린이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내용이었는가. 차라리 뭐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에서든가 아니면 의회 앞에서도 괜찮거든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오영훈 지사의 어떤 비전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 도정에 그럼 뭐 이제야 뭐 초반입니다만은 가장 현안 과제는 지금 뭐라고 지금 보시는지 어떤 점에 좀 주력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그 새 도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아무래도 민생 경제 회복이 민생 있다. 경제 회복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고물가, 고유가, 이 고금리 이 시대에 민생 경제가 좀 파탄 이 지경인데 이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정이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야 가릴 것도 없이 공동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충룡 의원님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제주의 수익 사업을 보면 예. 일단 관광 산업이 74%이고 농업 비용이 11%입니다. 건설 비용이 7% 정도로 좀 제조업이 2%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상황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지만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가 청정 제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위한 환경 보존 이와 더불어 제주는 육지부와 틀리게 실이 지하수 이용이 엄청나게 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수 지하수를 지속 가능하게 청정하게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제2공항 문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능력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재추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지사도 취임사에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실용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토론을 통해서 찬반을 떠나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영훈 지사가 어떤 발언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단계는 국책 사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검토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가의 입장에서 아직은 그와 관련된 입장을 제시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공항 인프라 개선이 그 방향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첨예하게 이 찬반이 좀 대립되어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했을 경우에 제주가 또 다른 블랙홀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어떤 혼란과 이제 이 갈등이 섬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국토부 책임자인 원희룡 장관과 그리고 이제 오영훈 지사가 직접 회동을 통해서 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뭐 두 분 다 이제 제주 출신이고 그리고 뭐 제주를 아끼는 사랑이 다 깊을 텐데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제2공항이 문제가 근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도민사회에서 찬반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도민통합도 좀 어렵다 보고요. 아까 우리 지사께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대화로 예.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예.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 추진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의회 역할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찬반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게 오영훈 지사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충룡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사님 되기 전과 후 약간 바뀌었다고 바뀌었어요? 저는 약간은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2공항은 예. 제주공항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의 이유로 30년 넘게 우리 도민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2008년도에는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부터 해가지고 많은 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많은 도지사와 더불어 국회의원. 2012년에는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신공항 촉구 결의안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에게 보내면서
제주도민의 뜻이 제2공항건설에 있음을 만천하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성산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현 공항이 확장이 힘드니 새로운 공항인 성산포에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보면 왜 도민들께서는 그동안 신공항 건설 찬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산포에 가니까 왜 이렇게 반대가 조금 더 높았느냐. 전 의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서쪽으로 올 뻔했는데 동쪽으로 가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산포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절차적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 수명성. 절차적 투명했습니다. 지역 주민 70% 가까이가 찬성한 이 공항입니다. 이제는 도민들께서 지진이라든가 해일 시에도 대체 공항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영훈 도지사께서 정석 비행장 얘기는 또 다른 대안의 얘기라 했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도지사로서 원희룡 장관과 만날 테니 이제는 국토부에서 진정으로 꼭 필요한 것이 제2공항이라면 오영훈 도지사께서도 이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도 있고 앞으로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두 분이 원내대표로서 새 도정에 전하고 싶은 말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장점은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있었고 도의에서도 이렇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정을 이끌어 가다 보면 긍정적인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과거 이제 원희룡 도정이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도민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말로서가 아닌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급할수록 되돌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영훈 지사께서는 물론 도의회 6년과 더불어 국회의원도 2번을 겪었지만 도정을 이끌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박사도 아니고 경제 박사라 할지라도 다양한 분야의 제주도정을 이끌어가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분하게 제주도를 바라보고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의 재정은 괜찮다. 그렇지만 제2공항에 따른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한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까지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화합을 이루는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오영훈 도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고 수년째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죠. 최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또다시 취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과연 녹지국제병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이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네.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네. 2019년인가요? 거의 한 3년 만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취소한 사유가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주특별법상의 영리병원 외국인에게만 허용이 되는데 지분을 국내 자본에 매각하는 바람에 외국 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허가가 취소됐으니까 영리병원 논란 이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리병원 논란은 사실 끝나야 되는 그런 예. 논란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이 첫째는 그 녹지병원 측에서 이제 재판을 걸었는데 그 재판 중에 조건부 허가가 애초에 그 좀 불합리하다라는 예. 거를
그 근거로 이제 재판을 건 것이 아직 최종심이 판결을 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요번에 허가 취소로 인해서 사실상 제주도 측은 영리병원을 운영할 만한 그 외국 자본이 5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디아나 서울이라는 그 회사에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 외국 자본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병원 애초에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영할 뭐 그런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논란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조건부 허가 취소 뭐 그것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아마 다투는 거라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사실상 도가 주장하는 대로 허가의 실익이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송이 한 가지가 더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네.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네. 실제로 재판이 한번 진행이 돼서 녹지그룹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럼 제주도의 입장은 이번에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네. 이 소송에서도 유리해질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이제 제주도 측의 그 주장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는데요. 예. 문제는 애초에 그 도민 공론조사 시기에 저도 참여했었습니다만 예. 영리병원 도민 공론조사에서는 그 당시 원희룡 도지사에게 아예 취소해라. 영리병원 자체 취소를 공고했는데 원희룡 도지사가 뭐 신의 한 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조건부 허가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시민단체 입장으로서는 당시에 도민들의 권고대로 아예 그 병원 허가 취소라는 식의 조건부 허가 허용, 조건부 허용이라는 식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건부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원희룡 도지사가 뭐 그런 결정이 신의 한 수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셨었죠. 자, 그런데 녹지가 지금 일단 지분을 매각한 상황인데 네네. 그럼 병원을 다른 곳에 이제 넘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네네. 말씀하신 국내 법인에. 그런데 재판은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녹지는 공식적으로는 언론에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어떤 입장인지 밝히지 않다 보니까 왜 병원은 팔면서 영리병원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왜 계속 이어나가는 건지 여러 가지 관측들만 오가고 있지 우리가 속내를 알 수가 없거든요. 녹지의 속내는 어떤 거라고 지금 보시나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관측이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유력한 관측은 지금 소송을 계속해야만 나중에 있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 있고요. 뭐 소수 의견으로는 그냥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녹지가 그 헬스케어 또는 병원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예. 부동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려고 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아직은 뭐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그 영리병원 문제보다도 이 재판으로 지금 관심이 많이 옮겨간 부분이 많은데 당시에 제주도는 조건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건부 허가를 내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원희룡 지사하고 직접 토론도 하셨던 걸로 네네. 기억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지금 모든 재판이 다 졌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재판도 녹지한테 패소를 했고 최종심에서 조건부 졌고요. 허가에 대해서도 지금 패소를 했고 제주도가 이게 연전연패한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 조건부 허가 자체가 조건부 허가를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시민단체들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도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녹지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맡겼거든요. 예. 그 소송을 가장 큰 이제 태평양이라면 가장 큰 이제 법무법인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그 제주도는 이제 뭐 정부가 대응을 한다든지 좀 작은 그런 법무법인에 맡겼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광장에 맡겼는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는 거죠. 이번에는 좀 광장, 법무법인 광장, 마찬가지로 몇 대 법인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법률적인 논리에서도 좀 뭐 뒤졌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좀 그 오늘 토론회를 같이 하신 이찬진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법률적인 그 논리나 근거를 마련하는 데서도 좀 치밀하지 못한 게 있지 않았었는가. 도가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 시민단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보조로 참여하겠다라고 도에 제안도 했었는데 예. 도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영리병원 자체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영리병원, 제주에서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제자유구역부터 이제 의료산업을 개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경제자유구역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주에서도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같은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한 20년 동안 논쟁만 계속 벌이고 있을 뿐 실제로 병원은 개설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영리병원이 도입하는 거는 사실 좀 허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외국 영리병원이 사실상 없다는 것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거거든요. 네. 처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뭐 처음 얘기할 때는 하버드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는 등,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는 등, 네. 또는 뭐 필라델피아, 뉴욕 장로구교 뭐 굉장히 많은 대학병원들이 거론은 됐지만 실제로 그 병원들은 들어오질 않았었고요. 네. 또 하버드 대학병원이나 존스 홉킨스는 그 비영리 병원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외국 영리병원을 얘기하는데 그게 실체가 없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에도 실제로 들어온 병원이 뭐 유수한 병원들이 아니라 지난번에 싸널 병원 예.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상 그 모기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녹지병원도 병원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던 그런 병원인데 우리나라에 중국에 그 병원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병원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이런 그 실제로 뭐 선진 외국의 뭐 기술을 갖다 수입한다든지 뭐 이런 게 사실상 허구로 드러났고요. 근데 결국 문제는 외국 영리병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데 그런 계기로 삼으려는 그런 정치적 또는 뭐 산업적 산업에 이해가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외국 아까 말씀 존스 홉킨스 병원 저도 뭐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 병원들은 처음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존스 홉킨스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싱가포르에 그 열 병상 미만으로 네. 하나 수출한 게 있는데요. 거기 존스 홉킨스 의료진들은 2명이 그 1년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파견되는 그런 의료진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왜 싱가포르까지 가서 근무를 할 거고 한국에서도 제주도에 의료진을 구하기가 힘든데 존스 홉킨스에서 왜 저기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외국의 선진적인 의료 기술을 수입한다든지 라는 거는 원래 기반이 없었던 거죠. 태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예. 그 미국의 비싼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그 태국이나 인도의 싼 그 의료 인력
그런 비용을 바탕으로 한 그런 건강 산업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미 인력 비용이 태국의 10배, 인도의 20배 이렇게 해당하는 나라에서는 애초에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허구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의료 민영화로 갈 우려가 크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10여 년 넘게 지금 반대를 해오고 있잖아요. 뭐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건지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선 영리병원에 관한 논란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또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그것들을 위해서 제주는 좀 동원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범 사업만 하면 제주도를 항상 이제 테스트 끼고 베드로 이제 제주를 일단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내부에서도 부처 간 논쟁이 있었죠. 당시에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현재 개인 병원인 그런 이제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영리형 병원인 그런 병원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뭐 척추라든가 뭐 수술을 주로 하는 거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성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전국에 60개 내지 90개 정도의 그 지방병원이 문을 닫게 되고 의료진이 모자라서요. 의료진 이동 때문에. 그리고 1년에 4.6조, 당시 돈으로 4.6조니까 현재 돈으로 따지면 한 10조 원 듭니다. 그런 식의 의료비용 상승이 발생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정부 국책연구원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저 보고서가 나와서 결국은 이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정부의 국책연구원에서 그럴 정도라면 영리병원 논란은 이미 이제 해소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국민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부 세력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 봅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금 영리병원에 대한 평가 뭐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만에 가장 큰 이런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영리병원이 3%밖에 안 되는데요. 영국에. 예. 영리병원이라도 좀 도움을 받겠다고 정부가 이제 동원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영리병원을 동원을 했는데 3%의 환자들이 돈을 뭐 3조 원, 7조 원 뭐 이런 정도로 돈을 받아갔는데 실제로 3%의 병원들이 0.08%만 환자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은 많이 가져갔는데 코로나 환자는 안 본 거죠. 20%의 병원은 아예 한 사람도 안 받고 한 명만 본 병원이 또 2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영리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는 많이 보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받다 갔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영리병원은 그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민간 병원들도 공공병원이 우리나라에 10%밖에 안 되는데 공공병원이 거의 다 역할을 했고 사립병원은 사실상 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해외에서도 네네.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주에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녹지국제병원은 지금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지만 다시 또 국내 법인이 인수해서 그 새로운 병원을 세우겠다라는 계획도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건강검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제주 헬스케어 타운 또 이곳에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헬스케어 타운에 사실상
녹지병원을 끌어들인 거는 이제 도정이었다고 보이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의 청문회라든가 이 재판 과정이라든가 또는 병원 취소 과정에서의 청문회 내용들을 보면 녹지병원은 우리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원희룡 도지사 측이 병원을 그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병원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얘네는 돈만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돈만 댔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정치적 의지였지 실제로 녹지병원이 병원을 할 그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은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사실상 고용 효과라든가 뭐 의료의 질이라든가 비용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고용 효과도 비영리나 국공립에 비해서 떨어지고 사망률도 높고 비용도 비싸고 이런 것들이 뭐 외국의 연구에서는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지금 쓸데없는 영리병원 논란은 이제 그만 중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 중단시키려면 그 영리병원 지부를 정부나 도가 아예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리병원은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제주도특별법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제주도가 나서서 아예 개정을 하는 것들. 그래서 영리병원의 이 무의미한 20년에 걸친 무의미한 논란은 이제 제주도에서 영원히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고 도의회도 구성되면서 그동안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제주 지역 현안들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리병원과 제2공항 문제, 제주 지역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하루빨리 나서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명쾌한 주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